네, 안녕하세요. 원음방송이 특집으로 준비한 통일대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 저는 진행을 맡은 사람과 사회연구소의 박성태 실장입니다. 국토분단 80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흔들리는 국제 정세 속에 한반도는 가장 긴장이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음방송 특집 통일대담에서는 한반도 주변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또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항구적인 평화 정착과 통일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얘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원음방송 특집 통일대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 오늘도 통일연구원의 김태원 박사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꽤 네. 추워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겨울에 해당되는 축제가 좀 있고요. 북한은 어떤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네, 북한에도 축제가 있긴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유사하지는 않고요. 예. 근데 뭐 종교적인 것들이 워낙 엄격히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런 이름을 사용한 행사가 있지는 않고 뭐 평양의 외교관이나 아니면 신흥 부유층들 사이에서는 조금씩 서구식 문화도 받아들이고 있는데 예. 얼음 조각 축제, 이 빙등 축제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전시를 이렇게 많이 네, 공원 같은 데 해놓는 그렇죠. 거군요. 워낙에 추운 편이다 보니까 이런 얼음 조각 축제가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얼음 조각들의 모양이 아니라 좀 정치적인 상징성이 짙은 것들이 많아요. 얼음으로 미사일 만들어 놓고 그런 건가요? 정확하십니다. 미사일 네. 모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위성, 체제 선전 문구 이런 것들을 활용한 그런 조각들이 많아서 이런 것도 좀 북한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점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북한의 정확한 지금 모습을 알아보는 김태원의 북리뷰. 박사님 오늘 준비한 북리뷰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첫 번째는 이제 북한군이 동계훈련에 돌입을 했는데 이번 동계훈련의 핵심 키워드는 그 드론 운용 능력 강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드론이요? 같아요. 예. 네, 아무래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이런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드론이라는 존재가 등극한 거를 본 입장 아니겠어요? 사실 드론에 네. 속수무책했다라는 얘기도 그렇죠.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는 뭐 정찰 목적의 이제 뭐 그런 뭐 한 소형 드론에만 이제 좀 얘기가 있었다면 이제는 자폭 드론들을 활용한 그런 공격 훈련이 이제 전방 부대까지도 좀 체계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이런 저비용 고효율의 드론 전술을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그런 의도를 조금은 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는데 이런 북한의 비대칭 전력이 강화되는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도 이에 대응하는 좀 첨단 방공망 훈련에도 더욱더 좀 더 만전을 기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드론 같은 경우 네. 우리나라에 상당히 위협적인 안보에 위협적인 존재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북리뷰 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머니 대회에 참석했다고 하는데 네. 북한의 어머니 대회는 무슨 대회인가요? 북한에는 어머니의 날이 있는데 이제 날짜로는 11월 16일이고요. 예. 이건 김정은 정권 초기였던 2012년 5월 무렵에 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이제 제정이 된 날인데 이를 굉장히 제정한 이후에 기념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요즘 북한의 MZ세대에 해당하는 이 장마당 세대들이 그 북한의 그런 사회주의 체제나 이런 것들의 사상에서 조금 이완되는 그런 조짐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국 차원에서는 이런 어머니의 역할을 좀 강조해서 말 그대로 체제 유지의 그 최후의 보루가 이 가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가정 혁명가로서의 역할을 어머니들에게 좀 요청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체제를 네. 지키겠다 이런 거군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북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금 크게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고 예. 또 두 번째로는 그런 비사회주의 문화의 급격한 확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당국 차원으로는 더 이상 장마당 세대한테 접근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어머니의 역할을 좀 활용하려는 그런 의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체제 안정을 위한 네. 어머니의 활용. 하지만 이제 저도 이 시간을 계속하면서 장마당 세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막는다고 계속 막아질까? 네,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김태원 박사와 함께 북한의 정확한 현실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통일대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평화와 통일의 길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올해 이제 한반도 정세와 남북 관계를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고 또 최근 북한이 공개한 핵 추진 잠수함 이거에 따른 변화 영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의 홍민 선임연구위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도 긴 시간 대북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통찰이 있는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하나 좀 여쭤보면 최근 국회에서는 대북 전단을 금지할 수 있는 이 항공안전법이죠.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사실상 대북 전단에 대해서 북한이 뭐 격한 반응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계속 어떻게 보면은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북한 측 반응은 좀 없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사실 너무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반응이 없는 자체를 비정상적으로 보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이 뭐 전략적 기조를 이미 이제 2019년부터 그리고 또 최근에 와서는 더 강화돼서 그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어떤 국면 전환용 어떤 그런 카드가 아니거든요. 예. 아주 향후에 이제 전략적 기조로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조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굳이 뭐 한국이 뭐 보내는 작은 유화 신호에 그냥 하나하나 다 반응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 일일비 안 하고 그 노선에 맞게 가겠다라는 취지로 본다면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인데 다만 이제 중요한 우리가 핵심을 짚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런 무반응 속에서도 북한 역시도 뭐 호전적으로 뭔가 도발성 행동들을 의도적으로 한다든가 지상 공중에서의 지금 충돌을 조금 약간 야기할 만한 행동을 한다든가 이런 건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북한도 적대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은 사실상 크게 건드리지 않는다면은 자신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긴장을 조성한 행위는 굳이 안 하겠다. 나름의 이런 상황 관리라고 볼 수 그렇죠. 있을까요? 북한식 상황 관리라고 볼 수 있고 향후의 전략적 기조에 맞게 그런 행동을 일관되게 보여주겠다라고 이제 아마 삼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아니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대응이 없어? 그럼 안 해. 굳이 우리가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상황으로 어떻게 보면 회귀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통일부의 업무가 뭐 대화이고 네. 관계 개선해야 되는 어떤 목표는 있는데 이제 그런 불구하고 약간 우리 이제 시각을 좀 이제 바꿀 때는 됐죠. 뭐냐면 뭐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통일부의 업무가 실패한 것이고 네, 네.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 이런 방식으로 보는 관점은 이제 지금엔 안 맞죠. 오히려 이제 이 상황들을 오히려 공전적으로 어떻게 잘 유지하고 관리하느냐의 문제. 일단은 그게 먼저다.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상황은 크게 긴장이 조성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예. 어떤 면에서는 관리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이 통일부 업무 보고에서 비슷한 말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었는데요. 공정 공영의 길을 가야 하는데 바늘구멍 하나에 여지도 없다. 우리는 여러 가지 대북에 이제 좀 우리 교류 협력을 하자라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북한의 반응이 없기 때문에 바늘구멍에 틈도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또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북한은 원래 그렇게 대응하는 거다라는 얘기로 해석하면 되겠군요. 예, 그렇게 상황적으로도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근데 근본적으로 좀 시각을 바꿔야 되죠. 어떤 분은 뭐 심지어는 뭐 혁명적 관점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예.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은 이미 천지개벽해서 완전히 바뀌었는데 네. 계속적으로 이 남북 관계라는 프레임 틀로 세상을 보려고 하는 관성이 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다른 세계가 다 변화돼서 막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남북 관계란 옛날 오래된 프레임 안에서 왜 뭐 반응을 안 하지? 과거에 남북 멈춰 관계는 있는.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런 관점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히려 좀 크게 본다면은 우리의 전략적 안정성이 지금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는가? 혹시 취약한 지점은 없는가? 라는 관점으로 본다면은 좀 시야가 넓어지고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전략적인 지형 변화라는 거는 단순히 한반도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그다음에 동북아, 그다음에 전 세계적인 질서 변화거든요. 근데 그 질서 변화하고 지금 남북 관계 연동이 돼 있어요. 예. 근데 과거처럼 남북 관계를 별도로 보고 남북 관계를 좀 잘해 보면은 여기에 뭔가 주도권이 생기고 뭔가 한반도는 좀 다르게 평화로울 수 있어. 이 발상이 이제 지금은 안 맞는 거죠. 예. 이제 그렇다면은 전체를 보면서 거기에서 전략적 안정성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 갈지를 보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남북 관계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고 예. 남북 관계를 좀 관리할 수 있는 큰 호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색되거나 또는 군사적 충돌이 나올 수 있는 것만 방지하고 일단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한반도의 긴장 사실은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주변 정세에도 영향을 받고 특히 미국과 중국이 일단은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충돌하는 모습들을 보여서 위험성도 높았고 그런데 한반도 주변의 정세, 긴장도 군사적 긴장도로만 놓고 봤을 때 올해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굉장히 이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렇죠. 불안정한 경쟁 이렇게 보여주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 국가안보전략이죠. NSS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했는데 이 NSS 내용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향후에 이제 미국에 가야 될 전략적 기조가 사실 설정이 된 거고. 근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거거든요. 미국이 지금은 힘이 너무 약해. 힘을 엄청나게 비축을 해야 되겠어. 자, 비축을 하려면 옛날처럼 뭐 무기만 좀 더 많이 만들고 하면 안 되거든.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무기를 만들기 위한 산업 기반도 난 있어야 돼. 예. 그걸 위해서 내가 최대한 힘을 비축하고 산업 기반의 덩치를 만들어내겠어.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동맹국들이 과거처럼 의존하지 말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지역에 있어서의 문제는 나름대로 책임지고 가라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비축한 동안은 중국과는 격심한 어떤 갈등보다는 최소한 경쟁적 협력을 하고 가겠다라는 구도예요. 근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은 상당 기간은 그런 비축 기간을 설정을 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최소한 이제 예전처럼 소위 이제 지구를 떠들고 있는 아틀라스처럼 이제 행동은 안 하겠다. 그러니까 최소 개입. 그러니까 소위 모든 국가들의 문제에 다 개입해가지고 다 관여하는 거는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거기에 여력이 없다는 거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번은 미국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조의 이 기조의 내용들이 그렇다면 전 세계적인 전략적 안정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지를 약간 4가지 지표로 이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보통 이제 전략적 안정성이라는 거는 핵을 가진 국가들끼리 안정적인지 불안정한지를 이제 판단하는 일종의 기준과 같은 얘기인데 위기의 안정성 측면에서 본다면 이 NSS는 위기 안정성이 굉장히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위기 안정성이라는 거는 당장에 핵무기와 관련된 사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사용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아졌다고 보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NSS에 밝히는 건 뭐냐면 군비 통제나 군축 얘기는 단 한 마디 등장하지 않아요. 그거는 예전에 그냥 미사일구나 형식적이라도 등장을 했었는데 그조차도 등장을 안 해요. 그 말은 뭐냐면 경쟁이야. 지금은 무조건 힘을 비축하고 상대보다 더 내가 근육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군비 경쟁이 일어나겠죠. 그 말은 지금까지도 이미 첨예화되고 있는 핵 군비 경쟁이 더 가속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NSS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핵무기 현대화예요. 미국은 핵무기 현대화를 하겠다. 지금까지 너무 낙후돼 있었다. 그거거든요. 근데 결국 이런 정도의 미국이 그 힘을 싣고 간다면은 중국도 역시 당연히 더 거기에 가세해서 더 많은 걸 하고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하겠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위기의 안정성은 더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가 이제 군비 경쟁의 안정성이에요. 그러니까 당장의 군비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있는지 뭐 이런 걸 판단하는 부분인데 앞서 위기의 안정성과 동일하게 군비 경쟁을 더 가속화하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비 경제의 안정성도 심각하게 계속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리고 공존의 안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핵을 가진 국가들끼리 평화롭게 갈등 없이 공존할 수 있느냐의 이제 문제인데 이것도 역시 앞서 두 가지의 안정성과 마찬가지로 연속선상에서 굉장히 불안정하죠. 예를 들어 핵을 실제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지칭되는 나라는 몇 개 안 되잖아요. 9개 국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에다가 이제 뭐 사실상의 보유국죠. 사실상 보유국들 몇 개국 있을 뿐인데 이들 국가는 우리 서로 핵 가지고 있으니 서로 자극하지 말자라는 게 있는데 그 안정성이 지금 많이 깨지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제 상징적인 게 인도 태평양에 총 핵보유국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방산의 전체적인 비중이 거의 60-70%가 이 인도 태평양에 몰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북아가 거의 50% 이상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비 경쟁의 현장이 바로 인태이고 또 동북아입니다. 동북아. 근데 여기에 대해서 주변이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 NSS는 더 많은 전력 투사와 더 많은 이제 힘을 비축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공존의 어떤 위험성, 공존의 어떤 그 위기조차도 더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전략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봐도 향후에 상당 부분 이제 이 핵을 보유한 국가뿐만 아니라 그
그들과의 관계된 협력 국가들, 동맹국들도 상당히 불안정한 속에 이제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바로 2026년이 바로 이제 그런 첫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정도의 군비 경쟁이 이루어진 속에서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더 무장을 해야 된다. 자주국방의 길을 가야 된다. 핵추진 잠수함 추진해야 된다. 예. 이게 나오고 있고 뭐 덩달아서 지금 일본도 그렇게 나오고 일본도 있고 나오고. 중국도 거기에 반발을 해서 더 많은 이제 무력 증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아마 2026년은 불안정한 군비 경쟁 속에서 상당히 요동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세계 각국에서 사실 지금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마찬가지고요. 전쟁이 시작됐지만 끝나지 않은 곳도 있고 국지전들이 계속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전 세계의 안보를 떠받치고 있다가 나 안 해. 너희들이 직접 돈을 내. 하는 순간 이제 각국이 군비 경쟁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또 됐군요. 정치적으로 불안한 것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불안한 소식이 또 하나 있어서 이 부분을 또 좀 집중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핵 추진 잠수함 여기에 전략 핵무기까지 실을 수 있는 그냥 연료만 핵 추진이 아니고 무기도 실을 수 있는 핵무기도 실을 수 있는 그 잠수함을 공개했습니다. 일단 사진으로 좀 나왔는데 상당히 규모가 크더라고요. 이거는 북한이 그 기술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북한이 공개한 내용만 살짝 얘기 드리면은 이제 8,700톤급이라고 네. 아예 그 배수량 자체를 밝혔습니다. 아. 기존에 1월달에 처음 이제 공개했을 때는 하단부만 살짝 보여줘가지고 도장이 전혀 안 된 상태에 하단부만 보여줘서 그 규모를 이제 추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는데 최소한 8,000톤급 정도는 될 거라고 이제 추정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북한이 이번에 발표한 것도 8,700톤급인데 통상 SSBN, SSGN이라고 해서 미국이나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이제 잠수함들이 13,000톤급에서 11,000톤급 정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8,700톤급 정도면은 러시아의 아쿨라급이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중형급 이상의 중형 이상. 예, 이상의 이제 소위 SSGN, SSBN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를 보유한다라는 거는 소위 이제 일본도 지금 그런 건 보유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예. 그만큼 이제 자신의 근해의 해군력을 투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양으로 해군력을 투사한다는 아.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한반도 주변 해역에만 머물지 않고 내가 태평양 또는 인도양, 대서양 아무데나 갈 수 있을 때 몰래 길게 가겠다. 이런 전략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범위가 훨씬 커지네요. 그렇죠. 네. 핵추진 잠수함 자체가 갖는 의미는 네. 근해에 머물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멀리 나가서 원양 작전을 펼치겠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북한이 이제 8,700톤급을 갖고 있는 개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근해에 이제 머물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상당히 이제 갖고 있고 미국이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약간 이제 잠수함 종류를 얘기를 해야지 이제 더 네. 이제 예. 약간 위협 의식을 더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통상 이제 잠수함이나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거는 SSN이 있고 그다음에 SSGN이 있고 예. SSBN이 있습니다. 그래서 SSN 같은 경우에는 핵추진 잠수함이긴 동력을 핵추진 잠수함으로 사용하는 건 맞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수직 발사관을 탑재해서 거기에서 미사일을 쏘긴 쏘는데 핵탄두를 장착하지 않은 미사일. 예.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토마호크 미사일과 같은 네.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쏘는 거죠. 근데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그것도 공격형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예. 한미가 핵 추진 잠수함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팩트시트에 네. 이제 공개된 내용을 이제 담았죠. 그 예. 내용 담았는데 거기에서도 정확히 얘기하자면 핵 추진 공격 잠수함이라고 영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택이라고 공격 쓰고 있습니다. 잠수함.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자면 우리 한국에서 그걸 막 순화시키려고 원자력 잠수함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정확히 얘기하면은 핵 추진 공격 잠수함입니다. 핵을 연료로 쓰지만 재래식 핵무기급은 아니고 재래식 미사일을 거기서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잠수함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재래식 탄두를 넣는다 그래서 그러면은 핵 탄두를 넣는 것보다 뭐 능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별로 효용성이 없는 것이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 세계적으로 전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무기가 바로 토마호크거든요. 예. 토마호크는 재래식 탄두임에도 불구하고 정밀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요격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순항 미사일이기 때문에 거의 저고도로 지표면에 깔려서 날아가기 때문에 레이더를 포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밀하게 굉장히 타격하기 때문에 적의 지휘부, 통신시설, 공군기지, 그다음 주요 군사시설을 정밀하게 타격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핵을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핵을
그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잠수함에 네. 쏠 때는 포물선을 그리면서 탄도 궤적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포착이 쉽습니다. 일단 대기권 밖으로 나가다 그렇죠. 보고 잠수함에서 발사해서 처음에 발견은 어렵지만 일단 발사된 다음에 궤적 자체가 포착이 돼서 예. 요격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보통 핵을 탑재하게 되면 사용 가능성을 매우 어렵게 하죠. 왜냐하면 그렇죠. 윤리적인 부분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 이거를 버튼을 눌러서 사용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토마호크 미사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전장에서 네. 훨씬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적에게 더 위험을 주기 때문에 예. 지금 현대 전장에서 가장 그 핫한 무기는 토마호크. 바로 이제 이 소위 순항 미사일 아. SLBM이죠.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겠네요. 네, 네. 이제 핵무기를 사실 핵추진 잠수해서 핵무기를 쏠 경우에는 이제 갈 때까지 가보자. 너 죽고 나 맞아요. 죽자가 네. 되는 건데 그건 섣불리 사실 단추를 그렇죠. 누르기가 쉽지 않은데 말씀하신 토마호크 미사일 정도는 누를 수가 있는 상황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뭐 90년대 그 이라크 전쟁 당시에 미국이 직접적으로 전력 투사하기 전에 네. 항공모함 2대를 보내서 항공모함에서 이제 그 F-18이죠. 예. 호넷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계속적으로 이제 쏘게 됩니다. 음. 그걸로 이라크 전체를 완전히 초토화시킨 상태에서 유유히 거기를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실제적인 위협인데요. 그렇죠. 네. 실제적인 위협이고 북한이 가장 위협적으로 느끼는 이제 부분인데 바로 이제 우리가 추진하는 핵 추진 잠수함이 바로 여기에 가깝죠. 그래서 우리 이제 3,000톤급의 도산 안청함이 이미 이제 그 배치가 돼 있는데 이 도산 안청함에서는 SLBM을 발사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SSN이라고 하는 거는 소위 이제 도산 안창호함 내지는 우리가 추진할 향후에 이제 핵추진 잠수함과 같은 핵추진으로 발동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 되는 거고 북한이 보인 이제 요번에 그거는 SSGN 아니면 SSBN으로 이제 GN과 GN. BN인데 GN이라는 것은 가이디드 그러니까 소위 이제 미사일 예. 자체의 성격이죠. 성격 자체가 순항 미사일을 탑재하는 주 미사일 그 잠수함이냐 아니면 예.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잠수함이냐라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재래식 탄두가 아니라 핵탄두를 탑재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위력적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미국의 오하이오급 정도 하나면은 네. 154발의 토마호크 핵탄두가 장착된 154발을 발사하는데요. 이거는 웬만한 국가 하나가 아니라 뭐 거의 지역 전체를 초토화시킬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런 게 11대가 있습니다. 잠수함 11척이 있습니다. 한 대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예. 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위력을 갖는데 북한이 이번에 보인 거는 SSBN일 수도 있고 SSGN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혼합형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잠수함의 맨 위에 함교가 있고 함교 위에 발사관들이 이제 있는데 그 발사관의 구경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그걸 보여주면 여기서 어떤 딱 미사일을 뭔지 알수 쏘느냐라고 있으니까. 추정이 가능한데 가능하죠. 네. 왜냐하면 구경을 보면은 아 이게 이제 소위 이제 SLBM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하는구나, 아니면 순항 미사일을 주로 쓰려고 하는구나, 이제 이걸 확인할 수 있는데 네, 네. 하단부에서 이제 로앵글로 이제 찍다 보니까 알 사실 수가 그게 없네요. 노출이 안 됐어요. 예. 근데 약간 의도적이라고 이제 봐야겠죠. 네, 네. 이거를 보여줬을 경우에 미국이 굉장히 거치게 반응할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외교적인 군사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최소한 이제 그거는 막으면서 이 정도의 개발은 하고 있다라고 예. 이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이제 차원이라고 봐야겠죠. 진짜 다 보여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미국으로 하여금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이렇게 딱 던져준 거네요. 이 원래 지금 잠수함 모습이 연초에 살짝 진행 중인 때 공개됐을 때 북한 기술로 잠수함에 들어가는 소형 맞아요. 원자로를 구비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사실 네, 많았거든요. 예, 예.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이제 그런 평가가 거의 대세였죠. 네. 저도 이제 사실상 그런 쪽으로 많이 봤고 오히려 이제 러시아가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인 협력을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좀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자체적인 개발은 어렵다라고 이제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는 뭐 북한은 워낙 이제 농축 우라늄 이거는 잘 돼 있기 때문에 연료는 잘 돼 있는데 90% 이상의 농축도를 갖고 있는 아주 순도 높은 그 우라늄을 사용할 가능성 높죠. 예. 높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소위 이제 원자로는 굉장히 그 충격에도 강해야 되고 내구성을 갖춰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한 일종의 실증로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실증로라는 건 뭐냐면 똑같은 원자로를 네. 지상에 만들어 놓고 예. 계속적으로 실험을 해야 돼요. 그게 가능한지 안정성이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네, 실험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동시키는 터빈이라든가 여러 예. 그 장치들이 굉장히 정밀도가 높아야 돼요. 근데 그걸 과연 이제 북한이 단기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냐라는 네. 회의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봤는데 이번에 공개한 거는 다소 약간 이제 장면 자체는 충격적이죠. 보통 건조를 할 때 원형으로 된
블럭이죠. 블럭들을 분리해 놓고 그거를 이제 블럭을 붙여서 용접을 다 합니다. 네. 다 조립이 끝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끝에 이제 마지막에 함수 부분을 이렇게 결합시키고 한미 부분을 결합시켜서 최종 용접을 다 한 다음에 외장을 깨끗하게 매끄럽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상태로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로를 못 만들 줄 알았는데 이미 원자로를 장착한 상태의 최종적인 외피를 공개한 거죠. 뭔가 그래서- 보여주기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제 좀 완성도가 좀 높았던 거네요. 이번 장면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추가적인 분석들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일단 그런 페이크, 소위 이제 가짜 네, 위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8,700톤급을 가짜로 만든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제 그 사진샷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김정은이 그 잠수함의 하단부 중에 중앙부에 와서 거기서 로앵글로 하단부와 김정은을 같이 연속적으로 이제 찍어서 보여줬는데 바로 그 부위가 원자로가 있는 부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부위를 보여줬다라는 건 최고 제주도한테 이 정도로 보여주면서 우리가 검증을 받았다 정도를 과시하는 목적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위원님 말씀은 가짜로 넣어놓고 이걸 최고 8,700도 지도자, 뭐, 장을 일단 용접을 했겠느냐. 네. 이 비용이 엄청 들어가는 일인데 두 번째는 그래도 안에서 최고 지도자인데 그렇죠. 가짜 앞에서 사진 네. 찍었겠냐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래서 예. 물론 이제 북한이 워낙 이제 과장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염두에 둬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전체 모든 걸 다 위장으로 보거나 가짜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이제 실물감이 상당히 네. 있다. 감안하더라도 실물감이 우리가 상당히 봐야 있다. 그러면 그 기술은 러시아에서 받은 거라고 봐야 될까요? 러시아가 얼마나 많은 걸 지금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근데 그런 개연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네. 이유가 뭐냐면 이미 북한이 2017년부터 디젤급 로미오급 잠수함을 가지고 계속 개조를 해서 그 디젤 잠수함 안에다가 이제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소위 SLBM을 설치해서 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예. 잠수함 개조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게 결과물이 사실 이제 김군옥 영웅함이라는 이름으로 2년 전에 이제 공개를 했었는데 그 외관 진수한 때 그 외관을 보고 사람들이 다 좀 웃음을 네. 이제 웃었죠. 네. 저렇게 해서 어떻게 저게 균형을 잡고 어떻게 갈 수 있냐. 좀 왜냐하면 조악하다. 네. 조잡한 정도 네. 수준이 아니라 뭐 외부의 외관 자체도 굉장히 조잡했지만 구조 자체가 기존에 있던 거 위에 그 함교 위 부분을 갖다가 지나치게 이제 이 긴 그 발사관을 넣기 위해서 발사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높이를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원형으로 돼 있거든요. 원래 이제 잠수함은 옆에서 보면 이렇게 원형으로 돼 있는데 원형 부분에 최소한 함교 부분이 살짝만 올라와야 되는데 함교 위에 엄청나게 높은 그 길다란 그 발사관들이 장착이 돼 있으니까 긴 발사관을 늘려다 보니까 균형 잠수함의 최적의 원래 디자인이 있는데 이걸 좀 벗어나게 만들었다는 그러네요. 말씀이군요. 굉장히 이제 무리한 개조를 한 거고 음. 실제 그 진수식 이후에 우리 군 당국이 네. 확인한 바로는 이것이 실제 운행하는 걸 포착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불가능하다. 그만큼 이게 네. 운행 자체의 구조적 설계로 네. 인해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이제 확인된 거죠. 그만큼 잠수함 기술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젤급조차도 이렇게 개조를 해서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예. 거기에 원자로까지 들어가는 이 기술을 최근 몇 년 사이에 예. 만든다? 그거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아마 이제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하나는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던 핵잠수함에서 일정 부분 약간 이제 폐기 수순에 들어가 있는 퇴역 수순에 들어가 있는 그대로 일정 받았다. 부분의 이제 원자로를 떼어다가 네. 아예 그냥 패키지로 그냥 넣어주는 그렇죠. 방식. 예. 거기에 뭐 일종의 이제 원료 주입이라든가 이런 건 다 러시아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넣을 수 있게끔 아예 보내주는 방식인데. 자기들 있던 원자로를 그렇죠. 그냥 그대로 네, 좀 예. 낡은 배에서 네, 예. 그렇죠. 그런데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아. 러시아가 실제 그렇게 좁은 케이스가 없습니다. 어. 중국조차도 러시아의 항공모함이나 러시아의 폐기된 잠수함을 가져와서 개조를 한 적은 있지만 그거는 이미 다 폐기된 상태. 그래서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뜯어낸 상태에서 가져와서 한 거죠. 산둥 항공모함 같은 것도 사실 다 완전히 그렇죠. 폐기된 상태에서 가져와서 아. 그걸 하나하나 다시 영모방하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개념인데 그 원자로를 준 적은 없거든요. 예. 그래 그렇기 그걸 그대로 주면 정말 다 준 게 될 것 같은데요. 예. 비확산 규모비도 엄청나게 네. 이제 위배되는 데다가 그런 모험을 감수할 수 있겠냐라는 게 그렇죠. 있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북한이 아마 원자로를 소형화하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과정에 그 기술적인 문제에 걸려 있는 것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걸 개선시켜 줬을 가능성 이 부분들이 그나마 조금 우리가
북한이 자체적으로 많은 예. 가능성을 둘 수 있는 분이 그나마. 근데 그것도 대단한 거 아닌가요? 자체적으로 결국 그거를 해결했다라는 그렇죠. 게. 소형 원자로 그것도 기술 같은 게 무서운데요. 물론 우리도 되긴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안정성을 갖기에는 시간이 꽤 걸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특히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앞서 처음 얘기하신 대로 원양까지 나가잖아요. 그리고 태평양, 하와이 옆까지 그냥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뭐 몇 년 동안도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여기에 제일 공포를 느낄 것 같은 건 미국이지 미국.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지금 이제 건조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네. 한계를 이제 짚으면서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건조된 거를 갖다가 이후에 최종적 실전화 시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단계가 필요해요. 네. 그리고 인프라도 필요하고. 근데 예를 들면 뭐냐면 그 안에 뭐 원자로 그다음에 증기 터빈 여러 가지가 다 결합이 돼 있는데 예. 이 계통들이 서로 통합적으로 잘 되는지를 갖다가 이제 계속적으로 실험을 해야 돼요. 네, 네. 그 안에 이제 배선도 제대로 돼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시험인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안정성이 검증이 됐어요. 그러면 네. 이제 진수를 시킵니다. 진수를 시키면은 이게 진수된 상태에서 별도의 모종의 장소에 가가지고 모처로 가서 거기서 계속적으로 이 잠수함 실제 운행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걸로 이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잠수함 핵추진 잠수함이 운영을 되려면 핵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 핵무기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동해가 굉장히 수심이 깊거든요. 여기에서만 이제 운행이 가능한데 이 밑에 센서들을 다 깔아놔야 됩니다. 센서를 뿌린다고 보통 얘기하죠. 바다에다가 뿌려놔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센서를 뿌리고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위성과도 연계가 된다면 C2, C3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지휘 통제 체제죠. 네. 이 핵 잠수함을 지휘 통제하기 위한 체제가 만들어져야 돼요. 예. 그러면은 센서, 그러니까 바다에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것들을 바다에 있는 센서들을 통해 가지고 잠수함이 포착도 하고 위성이 포착도 해가지고 이 연계가 돼가지고 소위 핵 지휘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실시간 모니터링 되고 있는 그렇죠. 거니까. 엄청난 네. 그거는 그 작업들이 필요하고 네. 인프라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걸 유지 보수하고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항만이 따로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인프라가 또 갖춰져야 돼요. 근데 북한이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전화되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오래 걸릴 테지만 예. 아마 제 생각에는 2년 내에 아마 뭔가 진수와 관련된 퍼포먼스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북한이 이걸 가지고 동해를 벗어나서 정말 일본 열도로 또 아니면 태평양으로 과연 진출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다고 봐요. 예를 그건 왜 들면 그렇습니까? 미국의 핵잠수함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없어요. 아, 아, 그러네. 그리고 섣부르게 나설 그렇죠. 수가 없네요. 그 미국의 그러네요. 핵잠수함들은 엄청난 인프라를 갖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북한의 핵잠수함의 운행을 훨씬 더 많이 잘 포착할 가능성도 있어요. 대수도 많고 그렇죠. 그렇죠. 어디에 북한이 어떻게 되어 만들었으면 있는지도 모르고. 사실은 지금 미국이 훨씬 많은 핵추진 잠수함 몰래 바다 밑에 있는 잠수함들이 또 나오면 우리가 어뢰를 쏠 거야.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식으로 대비할 수가 있겠군요. 북한의 운행 수준도 네. 파악되고 또 한편에서는 오인될 수도 있죠. 아. 예. 이게 어떤 물체인지에 대해서 미국이나 여기서 네, 네. 자칫 잘못 판단하고 여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납포를 해서 여러 방식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북한이 원약으로 단독으로 네, 네. 한 척의 그 잠수함을 내보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자기 리스크가 높아지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북한의 이런 위협이나 이런 변화들은 레드라인을 어떻게 좀 설정하고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네. 이제 이 제주도 서남방으로 나올 수 있느냐 이제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동해에는 수심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네. 핵잠수함이 운행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서해는 200 짧아서 네, 수심 네. 자체가 굉장히 얕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이동은 가능하지만 작전을 펼칠 수 있는 반경이 안 됩니다. 아. 그리고 일단 중국의 해군 기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자칫 중국과의 충돌 여부도 있기 때문에 서해에서 운행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결국 어떻게 보면 제주도 서남방으로 내려오는데 이 제주도 서남방은 어떤 지역이냐면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중국, 중국, 미국, 그다음에 일본의 일본까지. 온갖 전략 자산들이 네. 물 밑에서 다 깔려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굉장히 많은 해적 케이블들이 깔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21년에는 미국의 시울프급이죠. 시울프급 핵잠수함이 지나가다 거기서 좌초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건져가지고 지금도 수리가 아직 안 돼가지고 수리하고 있을 정도로 거기가 해상의 지도를 갖다 명확하게 잘 파악하고 센서가 아주 민감해야지만 그 운항이 가능한 정도로 거기가 굉장히 어려운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미국도 상당 부분 이제 민감해질 수 있죠. 근데 북한이 그렇게까지 나온 작전이 매우 어렵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핵추진 잠수함은 예. 제2격의 타격 능력, 소위 이제 보복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소위 미국에게 메시지화 시켜서 아 공격력이라기보다는 메시지.
방어용. 만약에 네, 너희들이 네. 공격하면 억제를 우리- 해. 우린 이걸 가지고 있다. 네. 긴장해. 뭐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기존에 북한이 갖고 있던 핵미라는 거는 사실 네. 이제 지상 발사용 탄도미사일 중심이었기 예. 때문에 네. 한국과 미국의 감시 정찰 능력을 가지고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로 언제든지 초토화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 기지들을 다 초토화시킬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생존성이 굉장히 약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어떻든 한 척이 됐든 몇 척이 됐든 간에 바닷속에 이제 어떻든 미사일을 장착한 잠수함이 있다는 자체가 생존성을 일단 보장해주는 부분이 이 정도 생기는 거죠. 우리가 사실 이제 북한을 바로 마주하고 있지만 이른바 이제 킬체인 이런 데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바로 대응해서 우리가 그걸 요격하고 심지어 원점 타격도 할 수 있는 그런 대응체계를 갖췄다고 하는데 잠수함은 사실 거기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도 자체의 내용에서 네. 그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어. 군사적 선택을 함부로 한다면은 우리 가차 없이 보복 공격을 하겠다. 이제 이 얘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쓰는데 이게 이제 그 소위 핵전략 측면에서 본다면은 난 한 방은 가지고 있어. 그래서 만약에 날 공격한다면 난 지긴 지는데 네. 한 방은 쏠 거야라고 하는 게 이제 그렇지. 최소 억제인데 기존의 북한의 핵 전략은 최소 억제였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 제한 억제에서 최대 억제 쪽으로 이제 예. 이동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지긴 지는데 너희들도 엄청나게 피해를 볼 걸. 나의 라고 공격을 하는 막을 정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잠수함을 정도. 이용한. 생존성이 있으니까. 미국은 어쨌든 이제 동해를 틀어 막고 있으면 북한 잠수함의 태평양으로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북한의 핵 추진 잠수함 또 핵무기도 실을 수 있는 잠수함 때문에 북한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이 잠수함을 포기하거나 또는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 좀 더 변화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이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어떤 전략적 결단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순히 예전에 비핵화 논법에 따라서 네, 네. 그러니까 비핵화 하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핵 보유는 사실상은 이제 거의 이제 기정사실로 되는 예.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제한을 목표로 두고 갈 것이냐라는 걸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쯤에 만약에 핵에 대한 협상을 한다면은 ICBM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개발한 거를 그냥 동결해달라. 그러니까 개발 자체를 동결하는 거죠. 보유 자체를 폐기하라는 폐기하라는 건 게 아니라 아니고. 그냥 동결. 개발을 더 이상 하지 네, 말아달라. 우리 본토 위협이 되니까. 예.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핵 추진 잠수함에서 뭐 예를 들면은 핵탄두를 장착하는 걸 하지 않아 마라. 예. 뭐 이런 방식으로 어디까지 제한선을 둘 것이냐 네. 정도가 이제 북핵 접근의 사실 이제 최대치 최대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사실. 북한의 소형 원자로 기술이랄지 핵 추진 잠수함의 기술은 명확히 증명되진 않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 미국도 그러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군비에 따른 대응이 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는군요. 지금 이런 고도화의 속도를 계속적으로 그냥 방치한 상태에서 어떤 네. 대화도 하지 않는 상태가 될지 아니면 어떻든 군비가 통제되는 형태로라도 협의를 할지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그걸 선택해야 되는. 근데 이제 북한이 이러면서 우리도 물론 별도의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는 핵 협정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핵 연료를 공급받아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본이 타카시 총리가 얼마 전에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일본 총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얘기한 건 처음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이런 걸 갖춰야 된다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총리 수준에서 발언이 나온 거는 이제 처음이라고 봐요. 요미우리 이제 기자가 네. 질문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냐 핵 추진 네. 잠수함 예. 보유에 대해서 그랬더니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건 사실상은 이제 뭐 그렇죠. 가능하다라는 네.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앞서 우리 이제 유명한 이제 헬리 키신저죠. 키신저가 네. 2023년에 돌아가실 때 예. 마지막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소위 일본의 그 소위 핵무장 네.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5년 안에 가능하다라고. 충분히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예견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예견은 이미 67년에 비핵 3원칙을 일본이 천명한 이후에 예. 계속적으로 얘기가 돼 왔어요. 충분히 5년 안에 그냥 용인만 된다면 언제든지 핵무장이 가능한 맞습니다. 국가이고 특히 만약에 전략 지형이 바뀌어서 네, 네. 정세가 바뀐다면은 자체적으로라도 핵무장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왔던 거죠. 근데 이제 최근의 정세는 일본에게 핵무장하기 가장 좋은 정세가 사실 펼쳐져 있는 거죠. 이게 물론 이제 그게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 부정적으로 네.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북한의 핑계를 지금 대고 그렇죠. 있거든요. 북한의 핑계를 대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대만 문제와 관련돼서 예. 중국과 관련된 갈등 문제 상황에서도 더더욱 압박을 느끼고 있는 거죠. 명분이 자꾸 주어지고 있는 계속 정세네요. 축적되고 있는 거죠. 네. 아니, 그러면은 네. 사실은 뭐 시간이 어느 정도 돼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저도 너무 북한도 답답해서. 예, 네. 핵 추진에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잠수함을 이제 뭐 1, 2년 뒤에는 진수도 할 수 참, 있고 네. 일본도 만들겠다고 하고 이제 지난 시간에도 아마 얘기 드린 것 같은데 네. 남북 관계, 네. 뭐 북핵 문제, 그다음에 뭐 대외적인 뭐 한미 관계 예. 이렇게 다 따로따로 뭔가 움직이는 어떤 발상, 그렇게 따로따로 뭔가 정책을 구사하는 발상은 이제 통용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솔직해야 된다고 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자주국방도 해야 되고 예. 네. 전력도 강화해야 되고 안보도 튼튼하게 하면서 한편에서는 북한과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이제 모색을 해야 되는 거고 주변국과의 핵도미노 현상, 소위 이제 이렇게 핵이 서로 경쟁되는 상황에서 우리도 어떻게 그럼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지 문제를 예. 통합적으로 이제 인식을 해야 되고 그게 통합적인 전략 차원에서 우산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안에서 이제 북핵 문제 어떻게 접근하고 여러 가지가 나와야 되는 이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 드리는 건 그런 거죠. 남북 관계라는 좁은 틀에서 만나서 대화하는 거에 대한 너무 일일비하지 말고 예. 전 모든 틀을 이제 군비통제적 틀로 가져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군비통제. 안전해진다는 게 최선의 어떤 실용이고 이익이라면은 어떻게 안전해지기 위한 방법이 있느냐라고 본다면은 남북 간에는 행태적 군비통제,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암묵적 군비통제를 통해서 서로 적대하지 않고 예. 그리고 서로 적대한 행동하지 않고 그 속에서 최대한의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지켜가면서 그 공존할 수 있는 그 체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공존이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향후에 신뢰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운영적으로 그럼 군비통제 좀 해볼까? 좀 뭐든 더 안 하는 행동을 좀 안 하는 쪽으로 해볼까? 해서 조금 더 운영적으로 갈 수도 있고 예. 구조적으로 가서 우리 약간 충돌할 수 있는 요소에 있는 무기들은 좀 뺄까? 뭐 이런 것까지 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대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행태적인 비공식적인 군비통제를 우리가 군비통제, 자체적으로 촉구. 하고 그리고 동북아 전체에는 이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와 핵군비 경쟁 때문에 5인 5판 가능성이 굉장히 증대됐어요. 예. 전 세계적으로 핵군축 핵군비 레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국가 위상에 맞게 이 동북아에서 너무 지금 장거리 타격 무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아졌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협력 또는 대화틀을 만들자라고 예. 이니셔티브와 주도권을 소위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 역할을 만드는 그렇죠. 거네요. 역할을 우리의 만드는 룸을. 거죠. 그건 모든 국가들이 다 지금 바라는 바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동북아가 경쟁적으로 군비 확장으로 그렇죠. 들어가는 분위기인데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제안을 하는 거죠. 통제하자라는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래서 동북아에서 또는 뭐 그게 인태까지는 아니더라도 동북아에서 최소한 평화적으로 그러니까 평화적인 게 아니라 지금 군비 증가하고 있는 내용들이 서로 오판을 해서 뭔가 위기가 도래하지 않도록 예. 그 부분들을 어떻게 굉장히. 제어할지에 대해서 우리 대화 틀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제안 자체가 실제 합의로 나오냐의 여부를 떠나가지고 그 제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예. 분위기 형성이 되고 그 과정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가 핵군비 경쟁과 관련된 일종의 군비 통제 레짐에 관련된 협의틀을 만들고 예. 그래서 이게 다중적으로 그런 군비 통제 레짐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최대한 뭐 레짐 형식으로 완전 합의된 틀이 나오지 않더라도 않더라도. 논의 자체만 가져도 그렇죠. 북한에 대해서 최소한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비핵화하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만 가지고는 이제 안 되는 현실이라면은 최소한 그런 군비 통제라는 전반적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속에서 북한과의 어떻든 위협 감소라는 부분으로 뭔가 대화를 진전시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트럼프가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포기하겠다, 돈 든다, 당신들이 직접 해라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보면 각국이 미국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군비 확장률 경쟁적으로 들어가게 된 마당이기도 한데 위원님의 말씀이 좀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가 서로 신뢰를 만들어서 군비 통제를 가자라는 하나의 그런 체제를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먼저 주창할 필요가 있다. 네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의 홍민 선임연구위원으로부터 얘기를 들었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 특집으로 준비한 통일대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 지금부터는 탈북민이 전하는 북한 이슈를 만나보는 클로즈업 북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탈북민
김현숙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탈북은 네, 되게 앳돼 보이시는데 탈북은 언제 하셨어요? 저는 2019년 2월에 북한을 나와서 이제 4월에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바로 네. 나오셨네요. 네, 맞아요. 대학생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어느 대학의 전공이 뭔지 아주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그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교에서 아주대학교에. 네, 전자공학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공대 요즘 들어가기 힘든데.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어떻게 그런 전공을 택하셨는지도 궁금해요. 그냥 제가 어릴 적부터 수학이랑 물리가 너무 재밌어서 네, 수학이랑 물리를 하는 학과 중에서 이제 취업도 제일 잘 되고 인기가 많다 해서 잘 선택하신 전자공학과를 것 가게 같은데요. 됐어요. 네. 네. 북한에 혹시 어디 사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그 양강도에서 살았습니다. 양강도는 이제 백두산 있는 도라고 보시면 되고 백두산 제일, 전기를 받은 네, 북쪽에 있고 추운 도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겨울이어서 저희가 네. 이제 북한의 겨울에 대해서 좀 네.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북한의 겨울에 네. 월동 준비 이런 거 합니까? 일단 그 북한은 집에 이제 난방이 없어요. 그래서 겨울에 이제 장작으로 온도를 덮여서 방에 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겨울 동안에 뗄 나무, 그러니까 장작을 구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예. 또 이제 뭐 식량도 네네. 준비를 해야 되고 예. 뭐 이제 추우니까 또 패딩도 사입어야 되고 뭐 어.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장작을 떼면 아궁이 같은데 이렇게 쭉 떼는 그런 온돌 시스템인가요? 아니면은 네. 방 안이나 이런데 이제 난로 같은 데에서 떼는 방식인가요? 네, 아궁이 모든 주로. 집에 아궁이 있고 그거. 심지어 아파트에도 아궁이 있습니다. 아파트. 아. 네. 아파트에 아궁이 있고 그래서 아궁이에 이제 네. 예. 장작을 떼고 또 학교나 이런 공공 시스템 네네네. 같은 데는 공용기관 이런 데에서는 난로 그 옛날 철로 된 난로 네네. 그거를 이제 중간에 놓고 창문으로 관을 이렇게 빼가지고 거기에 연기가 빠지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또 아니, 장작을 떼고 그러면 겨울철에는 왜 학교에서 뭐 땔감 과제 그런 게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네, 맞아요. 그러면은 그 뭔가 그 겨울을 준비하는 그 학생들의 과제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겨울이 오기 전에? 네, 맞아요. 어. 뭐 예를 들어서 1인당 올해 겨울 내에 뭐 장작 5단씩 가져오라 뭐 이렇게 과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집에서 그 장작을 가져가거나 만약에 또 장작이 없을 수 있잖아요. 네네. 집에서도 장작이 귀하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이제 돈을 대신 내야 되거나 아. 네. 또 이제 좀 고등학교쯤 올라오면 좀 힘이 생기니까 예. 그때는 직접 산에 다 같이 가서. 가서 네, 나무를 막 꺾어가지고 주워오기도 하고 그렇게 주워오기도 네, 하고.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겨울 되면 사오고. 주변 산에 네. 나무가 남아나지 않겠는데요? 네, 그래서 나무를 하려면 좀 산을 한두 개 넘어서 이제 깊은 데 가서 가져올 수 있고 그것도 이제 모든 나무를 다 가져올 수 있는 건 네. 아니고 뭐 정해진 소나무나 이런 거는 또 못 찍게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 건 안 되고 다른 나무를 깊은 산에 가서 네, 찍어가지고 막 거기에 뭐 큰 못 같은 거 박아서 이렇게 꿇고 오는 것 같아요. 예. 밭줄에 이렇게. 해가지고. 석탄 같은 건 없고 주로 나무로만 합니까? 근데 제가 살던 지역에서는 석탄이 없고 나무만 아, 사용을 주로 했어요. 음. 앞지대라고 하는데 남쪽에 있는 지역에서는 예. 네, 석탄을 사용한다고 석탄을 사용하고. 들었습니다. 네, 거기 나무가 좀 귀하니까. 예. 야, 사실 그러다 보면 사실은 나무가 많아야 그러니까요. 홍수 피해도 막고 약간 맞아요. 그런 분들인데 네. 장작 때문에 이제 산이 약간 벌거숭이가 되는 그런 분들이 좀 네, 있겠군요. 맞아요. 그래서 북한 산을 보면은 거의 나무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예. 그건 어떻습니까? 1월 1일은 뭐 있습니까? 있죠. 1월 1일은 오히려 한국에서는 음력설을 크게 네. 설날이라고 세는데 북한에서는 오히려 1월 1일을 이제 설이라고 하면서 한 3일 휴식을 하고 되게 아, 그래요? 크게 네, 세요. 그러면은 음력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음력도 사용을 하는데 그 북한에서 남한과 다른 것 네. 중에 하나가 정월대보름을 되게 크게 세거든요. 아. 좀 근데 민족 그- 명절처럼 보는 네, 건가요? 정월대보름을 네. 엄청 크게 세서 그날에는 뭐 처음에 뜨는 달을 가서 보고 거기에 뭐 소원을 빌면 빈다. 이루어진다. 이래서 아. 정월대보름 날에는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약간 언덕 같은 데 언덕 올라가서 달을 먼저 바라보고 소원을 어. 비는 그런 아니 풍습이 갑자기 있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도 새해 일출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예. 북한은 좀 어때요?
그렇게 막 새해의 첫 해를 보는 거에 대한 뭐 의미를 담고 뭐 좀 그런 게 그런 있나요? 건 없었던 그런 것 건 같은데 없고요. 오히려 달을 이제 저물어 보는 오히려 거. 아, 달을. 네, 보름달. 네. 네. 알겠습니다. 요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온수는 어때요? 온수는 거의 수도에서는 찬물만 나오고 그 찬물도 약간 정화가 잘 안 된 그냥 큰 탱크에 이제 가라앉혔다가 예. 위에 물을 보내는 그런 물이 나오고 이제 온수는 그 장작을 뗀다고 했잖아요. 예. 네. 그 보면 집집마다 가마솥이 이렇게 크게 네 개씩 있거든요. 아. 그 부뚜막이라고 네. 하는 거. 그렇죠. 거기에 이제 가마솥 네 개가 있는데 앞에 두 개는 밥이랑 국을 만드는 용도로 예. 좀 작은 거를 사용하고 뒤에는 되게 나머지는 엄청 큰 만드는. 가마솥 두 개를 넣고 거기에 온수를 하거나 하나에는 뭐 집에 돼지나 뭐 닭 이런 걸 기르면 돼지물 거기에 끓이고 용도가 다 아. 다르네요. 네, 그렇게 가마솥을 네 개를 걸고 사기사 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양의 고급 아파트조차도 온수가 되게 이렇게 제한적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아마 전체 지역으로 보면은 더 온수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 것 같네요. 맞아요. 네. 네, 온수는 거의 나왔던 적은 없어요. 저는 제가 살 때는. 저도 사실 자꾸 옛날 얘기를 하게 되는데 20대 초반 때 네. 이제 아파트에 가족이 사는 아파트 네. 갔을 때 네. 온수가 나오더라고요. 아. 신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느낀 게 그 여기 와서 50, 60대 되는 네. 저희 엄마 아빠 뻘 되는 네. 분들이랑 대화를 하면 아. 엄청 공감대가 많고 잘 공감대가 통하더라고요. 형성될 수 네. 있네요. 저랑 잘 통하는데요. 왜냐면 한 4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막 어떻게 살았다 이러면 그분들이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 이러면서 약간 아니 제가 어른들이 그분이에요. 너무 맞장구 치면서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예. 네. 그게 모르시겠지만 제가 40년 전, 한 네. 30몇 년 전이군요. 네. 대학 다닐 때. 네. 그 LPG 통으로 이렇게 보일러를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나 시골에 올라서 자취하고 네, 뭐 네, 이럴 네. 때. 그러면 이렇게 머리 감다가 LPG 통에 가스가 떨어지면 더 물이 안 나와요. 네. 뭐 영하 10몇 도에서 머리에 샴푸를 다 한 상태에서 더 물이 안 나오면 찬물로 해야 되나? 그러네요. 온수에도 우리 모두 다 감사한 마음을 아니 가져야 지금 북한 얘기를 되는. 들었는데 제가 옛날 얘기를 그러게요. 지금 죄송합니다. 패딩 아까 얘기하셨는데 네. 네. 패딩도 있습니까? 네, 그럼요. 패딩 필수죠. 그래서 겨울에는. 네. 그럼 어디서 옷 같은 거는 네. 두터운 옷 같은 경우는 장마당이나 이런 데서 구하기가 쉽습니까? 그 북한에서 어디 지역에서 평성인가? 뭐 그쪽에서 되게 옷을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거기 옷이 저희 북쪽까지 막 오면은 그거를 사 입고 했었습니다. 북한 공장, 북한 기업에서 만든 옷이 네, 그건 좀 저렴하고 이제 중국 저희 그 압록강 바로 네네. 옆에서 살아서 예. 거의 중국 거를 거의 대부분 다 중국. 쓰면서 살았거든요. 네. 북한에서도 그러면은 겨울철에 어떤 친구는 이제 중국산 유명 브랜드 그렇죠. 그런 게 네. 좀 있습니까? 네, 있겠네요. 저 친구 좋은 걸 장만했군 뭐 이렇게 딱 되고. 보면은 구분이 되는 거죠. 이게 네. 국산인지 아니면 아. 중국산인지. 따로 제가 봤을 때 그 있을 때는 네. 브랜드에 대한 개념은 없고 그냥 중국 거에 더 아. 좋고 약간 국산 거는 좀 안 어떻게 좋고. 보면 우리 몇십 년 전에 이게 미제냐, 뭐 미제냐. 약간 요런 느낌, 아, 일제냐, 네네. 독일제냐, 뭐 요런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북한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북한말 퀴즈 네. 준비 어떤 거 준비해 오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가 뭐 다 못 맞춰요 보니까. 네. 쉬울 거예요 아마. 쉬워요? 오늘 여기서도 많이 등장한 단어 그래요? 패딩. 패딩? 패딩을 북한에서 뭐라 할까요? 소못이 들어가나? 아니다. 손복. 반 맞추셨어요. 뭐지? 복자가 맞아서 반인가? 솜이 맞았는지 복이 맞았는지 네,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뭐가 맞았습니까? 복. 네. 복 한 네. 글자예요? 아니 복 맞고 앞에 복이 한 맞고 글자가 더 앞에 있습니다. 무슨 복? 네. 롱패딩? 후복. 그 겨울이랑 좀 관련이 있어요. 동복. 맞아요. 동복. 동복아, 우리 동복. 박사님이. 네. 그럼 동복. 롱패딩을 그러니까 패딩을 패딩을 동복이라고 동복이라고 합니다. 하나? 되게 직관적이네요. 네, 겨울에 오. 입는 약간 이런 느낌. 하복도 있나요? 군대에서는 하복이라고 하복.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 네. 예전에 패딩은 여기 와서 처음 들어봤어요. 네. 아울렛 같은 데 가면 네. 양복 동복 세일 뭐 이렇게 아, 70% 그러니까요. 네, 작년 거 할인 뭐 이렇게 나온 네. 것도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는 탈북 대학생 김현숙님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이 특집으로 준비한 통일대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평화에 대한 길, 저희의 고민은 내일도 계속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